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뭐 요즘 말로 핫하다 그래, 힙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플랫폼 노동이라는 큰 주제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이나 궁금함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발제하신 분들에게도 괜찮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생각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실 때에는 가급적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실 때 이게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가급적 뭐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시려면 요 정면에 보이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해 주시거나 저를 보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뭐 발제하신 분들, 발표하신 분들에게 궁금함 아니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질문,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야기는 즐겁게 들었는데 생방송에서 이렇게 3초 동안 아무 얘기 안 나오면 방송사고잖아요, 그죠? 네. 혹시 플랫폼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 상황은 조금 이런 것 같다, 내 경험을 좀 들려주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고요. 간단한 소개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대외 협력 팀장 조승우입니다. 저는 글 작가로 데뷔를 해서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고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숨부터 쉬시고. 네. 제가 그렇게 데뷔를 하고도 돈이 잘 안 벌려서 들어온 돈이 적어가지고 따로 외주 일도 하고 있었어요. 글이랑 그림 둘 다 하는 사람이라서 최근에 잘렸습니다. 외주 인력이라서 그냥 이번 화까지만 하고 그만해주세요 라는 통보를 주말에 받고 약간 좌절을 했죠. 그렇게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딱 2년 정도를 일했는데 그렇게 잘리면은 저는 뭐 퇴직금 그런 것도 없고 뭐 실업급여도 없고, 그래서 참 고용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 제가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리면은 한 달이라도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준비할 기간이 좀 마음의 여유라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작가분들이 연재가 끝나고 아니면 혹은 연재가 중단되고 잘리고 나서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약 먹는 분들이 대다수고, 좀 어두운 이야기지만 죽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끝이 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차기작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여유 자금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이다, 자취를 하고 있고 1인 가구면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끝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작품에 대한 의욕 같은 것도 사라지기 일쑤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문화예술 노동연대에서 고용보험 TF를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주시고, 네, 첨언, 네, 추가로, 네. 그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전도 쉬는 시간에 박정우 위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플랫폼 노동이라고 다 똑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웹툰, 웹소설 또 일러스트 노동자들은 일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무조건 실업 기간이 있어요. 실업급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전국여성 노동조합의 캐디 분들이라든가 특수고용이죠. 그러니까 뭐 경기관리사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배달라이더 분들도 고용보험보다는 소득보험 쪽이 더 좋지 않냐. 왜냐하면 실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을 쉬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잘리거나 다른 쪽으로 이직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쉬는 날 없이 계속 돈을 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니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도입에 찬성하고 또 지금 시행령 단계까지 마련을 하면서 TF 구성하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국회가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압력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행사해야 될지 또 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었군요. 사진 찍느라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거네요. 네. 자, 또 본인의 상황이나 자기의 경험들을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여기 검정색 모자를 쓰신 참석자분께서도 네, 옆에서 발표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고 네, 본인의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라이더 유니온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약간 공감이 갔던 게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그 중개해주는 그 작은 회사 쪽이 피해를 지신다고 그 말씀 듣고 저 웹툰도 그렇거든요. 이제 플랫폼이 요즘 이제 에이전시를 작가 사이에 이제 에이전시를 중간에 끼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번에 제가 연재하다가 다 이제 다수 작가 여러 명이 이제 대거 이렇게 연재 종료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다 그 중개 업체인 에이전시 쪽에 이제 그쪽에 가서 다 책임을 넘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큰 플랫폼들도 요즘 그 계약 추세가 에이전시를 이제 사이에 끼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야 이제 신인 작가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발표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다 약간 그럼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중간에 회사를 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약간 그 법의 빈틈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그 정책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얘기가 조금 적으니까 발표하신 분들에게 얘기를 조금 더 추가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이제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짚어주신 것들이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사례 같은 걸 좀 들려주실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정도 이렇게 여러 스텝들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건데 지금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건 이런 거부터 조금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네, 어떤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할 얘기 많으신 하신아 부지회장님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종진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가시화가 안 됐다 보니까 맨날 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대안을 사실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해왔었어요. 자꾸 끝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 지금도 정부와 또 국회와 문체부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계세요. 표준계약서 문제. 그러니까 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하자. 그다음에 고용보험 문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법 자체에서 저작물을 양수받은 사람, 즉 작가를 고용한 사람, 어떻게 보자면 그런 그쪽의 플랫폼에게 정보 공개 의무와 또 정당한 보상을 제도를 도입하자. 저작권법 개정안에 양수자에게도 최소한 이러저러한 의무들, 뭐 얼마가 났는지, 제3자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이런 걸 공개할 의무를 지우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입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입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 단위에서 저는 당장은 당사자 조직을 계속 참여시키는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금 이 작가님, 화인 작가님이 현재 KT에서 운영하던 웹툰 플랫폼 K툰이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다가 조기 종결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잘렸으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딴 플랫폼에 가서라도 연재를 할 거 아닙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연재 중단을 시켰는데 딴 플랫폼으로 갈 수가 없대요. 왜? 10회짜리가 연재를 했지만 5회까지는 우리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6회부터 딴 플랫폼에 가서 연재하는 건 몰라도 5회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롯데시네마에서 1시간 보고 메가박스에 가서 또 1시간 나머지 보고 CGV에서 마지막 15분 보고 뭐 이렇게 영화를 보라는 건데 누가 그렇게 콘텐츠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송권이라는 건 작가의 영역인데 이걸 안 돌려줘서 저희가 지금 거의 100일째, 지금 8월 말이면 100일이 돼요. 1인 시위를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 K툰의 그 책임자인 콘텐츠 팀장이 문체부 상생협의체에 들어가 있어요. 웹툰 뭐 이런 플랫폼 공정 계약을 위한 공정 거래를 위한 상생협의체에 들어가서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당사자예요. 물론 우리는 없죠, 상생협의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김종진 부서장님. 네. 이제 법률로서 해야 될 것은 뭐 많이 알고 계셔서 혹은 이제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뭐 그쪽 영역에서는 한두 개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법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은 좀 해외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 퀵서비스 택배 기사님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신분, 노동자가 아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가장 힘든 게 뭐였냐. 이건 이제 10여 년 이상 된 논쟁이고 많이 합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이라든가 적어도 일하다가 다치면 뭐 산재 적용, 조금 더 지금 발전해서 고용보험을 들게 해서 일하다가 일이 단절됐을 때 소득보장이 실업급여 논쟁들이 좀 합의 수준이나 논의가 많이 진척된 것들인데 저는 플랫폼 노동자 다수도 이 문제하고는 뭐 많이 중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진전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특수고용 노동자들하고 플랫폼 노동자들하고는 다름은 뭐고 그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인지가 진척이 돼야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저쪽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있는 나라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최근에 클라우드 행동 수칙 10가지를 노사가 합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인가. 뭐냐면 적어도 웹 디자인 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행동 수칙을 산업별로 이건 지키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법 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옴부즈 오피스라고 해서 분쟁 해결 기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이 분쟁 해결 기구의 센터장이 되고 양쪽에서 추천하는 분이 와서 이들에게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아까 이제 두 분, 세 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기존하고 다른 게 최근에 이제 디지털 건강 문제도 많이 이야기되거든요. 우리는 육체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모셔널 레이버, 감정 노동을 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이 디지털 건강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점 리뷰 최근에 별풍선 문제 심각하잖아요. 여기 3분의 1은 지금 무슨 소린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고객들이 이걸 하고 나서 A 회사는 제가 특정 회사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3번 이상 이걸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이 회원 가입, 목록 가입에서 아웃시켜요. 이건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해고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나는 내가 돈을 쓰고 고객은 왕이라는 개념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3번이면 이 사람은 이 업체에서 완전히 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 고객이 맺은 이 별풍선 평가라는 건 진짜 적정한 거냐?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운 다음에 이걸 이용받았을 때는 화풀이를 여기서 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영역도 플랫폼 노동에 존재하더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혐오, 극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실제 번호표, 상가, 특정. 근데 그건 쉽지만 유럽이나 이런 미국인 나라들은 지금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살인 동영상이라든가 근데 1년 365일 그런 것만 모자이크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트라우마 우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 플랫폼 노동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라이더 유니언이 얘기했던 이미 이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의 방식은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정책하시는 분들은 많이 인지를 하지만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분담을 우리는 사실은 저도 일하면서 제 직장에서 제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50%, 제 급여에서 50%를 해서 이런 이자 관계거든요. 근데 유럽의 다수의 나라들 보면 중앙정부와 기업에서만 내는 사회보험료 분담하는 모델도 있고 또 국가, 중앙정부, 기업체, 이렇게 해서 333 굳이 따지면 이런 방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얼핏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냥 다른 사례로 정책적 아이디어를 하면 저희 동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해고를 하거나 인원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고용 감소를 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1, 2천 원 더 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듯이 사회적으로 아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2주년 창작 선언문에 우리도 사회적 기여, 특히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는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기여할 문제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준비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방식은 이제는 100년 전의 고용 방식이라는 거예요. 산업화 초기에 내가 너를 고용하고 이 생산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고용 산재 책임은 사용자가 있으니 고용보험 일정을 이건 100년 전 모델이고 이미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ITC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일하는 자의 세금에서 고용보험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많이 소득 기준으로 프랑스나 덴마크처럼 이렇게 변화하려고 해서 조금은 정책적으로 국회 입법착오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는 영역은 저는 어떠한 A펀드 기금 공제를 통해서라도 혹은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보험료를 내서 조금은 지역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에서 적어도 사각지대는 없애는 방식을 고객 혹은 소비자들도 기여하는 방식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두 개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더 현실적인 문제 아까 여기 디콘지회 부지에 말씀을 드렸는데 A 업체는 이 수수료가 과다하게 33%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B 업체는 20% 있는 게 이게 적정 이런 수수료율 문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여서 그런 것도 좀 그게 과한 시장의 개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좀 하는 것은 좀 진전된 플랫폼 토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혹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민아 팀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그 고용이랑 산재는
정말 전 국민이 포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방식이 아까 뭐 방금 김종진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소득에서 그러니까 플랫폼화 된다, 디지털 플랫폼화 된다는 건 소득도 되게 투명해질 수 있다는 거의 반증이에요. 모든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거기까지 안 가주셔도 산재나 고용은 어쨌든 이직에 따른 안전망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미 얘기한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싶진 않지만 또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생리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걸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몇만 명이 되는 라이더를 직접 고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기법이 가령 미국에서 말하는 종속성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종속성의 의미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 다른 상황에서 그런 게 과연 누구에게 유익한 건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에이전시들 가령 중간에 그 여러 콜 업체들이나 등등을 없애면서 플랫폼이 되게 단순한 거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기존의 대리점 하시는 분들께서 골목상권 침해로 공정위에 제소까지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골목상권 침해인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액터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 결국은 공급자와 또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개별 기업은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해지고 또 잘하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그 기업들의 사례를 갖고 표준 계약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정훈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산재법상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당연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사망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빠르게 변화시킨 좋은 제도인데 다만 특수고용 종사자 9개 직종에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는데 며칠 뒤에 이제 사고가 나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 특수고용 종사자 9개 직종에 대한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좀 시급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했듯이 존속성 문제를 산재에 있어서 조건으로 삼는 것 역시도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우리 근로기준법 53년도에 만들어졌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있어야지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를 찾을 수가 없고 제가 발표했듯이 사용자가 4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유무와 떠나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 비용,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질 것인가를 물었을 때 이윤을 얻는 자들 그리고 그것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편리를 잇는 모두가 사실은 분담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제도 변화들 그리고 조세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산재 가입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그 빚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아직까지 지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소득이 안 잡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대포 통장 혹은 가족 명의의 통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산재 가입하게 되면은 혹은 사회보험 하게 되면 자기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150만 원 한도까지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채권 추심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잖아요. 그리고 가구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면은 최소 생계비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지면 다
그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 채권자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라이더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건 좀 급박한 문제고, 그래서 이 빚을 가진 사람들도 양성화돼서 자기 소득을 하고, 근데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플랫폼 노동이 우리 사회에 던진 거는 뭐냐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임금, 정규직 그 노동 고용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과 정책들을 좀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한테 던져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잘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과들을 유실하지 않으면서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 정책과의 사무관님께서 여기 참여하고 계신데 뭐 모든 걸 다 답변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용주 사무관님 계신가요? 네네. 예,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김용주 사무관입니다. 요즘 뭐 플랫폼이 계속 부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특히 라이더 유니온하고는 저희가 계속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계속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재 적용제 제도는 계속 폐지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서 적용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전속성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지금 여기 발표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특히 고용 산재에는 다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정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산재보험법 체계가 어쨌든 그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주체를 특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험료를 적용하고 징수하는 그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연구 영역을 지금 노동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개편안을 마련을 해서 법안을 개정하는 등 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빚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 노동부에서 전담할 사항은 아니고 이제 관계부처랑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도 같이 뭐 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얘기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과의 김태훈 사무관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김태훈 사무관입니다. 그 발표하신 분들 잘 들었고요. 특히 하시나 부지회장님께서 그 발표문 보고 저희가 문체부에서 관련된 과 담당자들하고 다 연락을 해서 이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과, 뭐 저작권 보호과, 출판과 6개 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왔는데, 일단은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게 이제 예술인 분들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한류다 그래서 이제 뭐 국위 선양도 되고 그 이제 부도 수익도 창출하는 구조가 됐는데, 이렇게 수익 구조가 환류되지 않는, 아까 작가님들께서도 그러지만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을 좀 구축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76%가 그 프리랜서, 소위 말해 자유활동가 신분이다 보니까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이제 근로자 신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고충 체계가 있는데, 프리랜서 관계다 보니까 그런 성희롱 성폭력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오듯이, 특히 아까 전에 또 말씀해 주신 제가 좀 단적으로 예술인 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직업란을 쓸 때 자랑스럽게 예술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금융권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술인분들 특혜가 아니라 수익도 있으시고 그런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체부 차원에서는 예술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표준계약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가님들, 웹툰 작가님들하고 뭐 그 플랫폼 회사 간의 분쟁 중에 하나는 사실 예술계는 특히 우리가 남남이냐 뭐 계약서냐 이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면 계약 체결률이 계약 체결률이 40%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독한 관계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도 이상적인 거지만 그래도 사후에 진짜 보호를 위해서 작가님들이나 예술인분들 보호를 위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지만 그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면계약,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은 이제 서면계약 의무화가 돼 있고 예술인분들도 문화예술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서면계약을 의무화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조사권을 좀 해서 서면계약을 활성화한다면 그 구두계약으로 생기는 어떤 분쟁 그리고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힘이 없는 좀 이렇게 약자에 많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예술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발표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서 담당 과하고 협업으로 좀 나눠서 뭐 브랜드 MG라든지 어떤 새로운 부분들은 꼭 이렇게 반영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정민아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웹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발전하는 산업 신생 아까 13년에 유로 웹툰 회사가 이렇게 생겨났듯이 이렇게 신생 산업인데 그 신생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폐해가 예술인 작가님들께 오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산업은 문체부 차원에서 지원하되 그 속에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플랫폼 노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꼭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프리랜서를 위한 무슨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도 만들었나요? 아,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중앙부처의 일만은 아닌 거죠. 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또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담당관 에서도 참석하셨고 민주주의 담당관 서울민주주의 담당관께서 참석하셨는데 이진영 주무관님이랑 권석진 주무관님 계시면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서 안 하시겠 계신데 안 하실 수는 없는데 네. 이진영 주무관님이신가요? 네. 아 권석진 주무관님이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 네 혹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노동권익센터 강동구의 조선래 주무관님 계신가요? 자리 비우셨나요? 네 성동구도 계시고 네, 노동권익센터의 광동구 노동권익센터의 박연숙 선생님 계신가요? 네네 뒤에 네네 마이크 주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의 노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유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경남도에서는 저희 지사님께서 그 노동친화 정책을 펴신다고 이번 1월 달부터 노동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노동정책 을 펴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라는 게
복지 정책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다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어떤 그 정책을 펴고 싶어도 복지 외에는 다른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하는데 하면서 항상 한계를 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중앙 정부에다가도 좀 요구하고 싶은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정책은 지금 플랫폼 노동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그 개념도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잘 인식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대리운전 이동노동자 쉼터라 그래가지고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쉴 수 있도록 저녁에 밤 오후 한 2시부터 한 아침 9시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 하반기에 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감정노동자 센터라든지 저희 또 하고 있는 게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한 10% 20% 정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정책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부분 같은 경우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대리운전기사 그 노동조합분들하고 만나보면 거의 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보험 그냥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단체 보험으로 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하는데 그것도 그 2, 3중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좀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2, 3 이 센터에서 가입을 하면 한 개만 가입하면 되는데 대리운전은 한 2-3개 정도 이렇게 센터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센터 가입할 때마다 다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계약서에 그 가입하도록 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 계약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문제 이런 그 수수료도 과도하게 출근비 명목으로 해서 셔틀버스 그 비용을 일일 창원 같은 경우는 3,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공정 계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저희 지방정부에 계속 컨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 사용주라든지 연합 그 대리운전 연합 이런 그 분들에게 계속 그 연락을 취해도 이렇게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뭐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앙정부에서 알아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험 같은 부분도 지방정부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지금 그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그 조금씩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한 2-3년 정도 정해서. 그런데 저희 뭐 대리운전이나 그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도 저희 지방정부에서 만약에 그 어떤 중앙정부에서 길을 열어준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중앙정부의 어떤 그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것도 여쭙고 싶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도 해주신 김민규 사무관님께서 뭐 답변하시거나 혹은 뭐 말을 보태시거나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향후 뭐 정책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계속 들으면서 뭐 근로자성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마음 먹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제까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제정된 이후로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고 사법부 판단도 있고 여러 누적된 판례와 뭐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든가 플랫폼 종사자 모두 이거를 뭐 단일하게 딱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사용자는 노동부 장관이죠. 법적으로는 노동부 장관인데 공무원이면 국민이 다 사용자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사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인 구조 이런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포럼 할 때 발표하는 이 순간은 포럼이 사용자인가 나한테 발표하라 마라 지휘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성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한번 이렇게 지휘했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지시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결정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제까지 누적된 여러 사례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취약계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이제 경남에서 오신 선생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이런 게 있을 줄은 10년 전에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정책의 상상력이 풍부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2003년에 제가 감정노동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2003년입니다. 무려. 그때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전문가 얘기했을 때 감정노동 개념이 뭔지를 개념 토론을 1시간을 하고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논쟁을 30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됐는데 작년 2018년 10월 16일 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 리빙웨이지 생활임금이 2000년에 우리 사회에 논했을 때 야, 최저임금 말고 임금을 강제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지금 약 지자체 100곳에서 하고 있죠. 노동이사제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상상력이 없었지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국가사무로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가 입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자체 실험, 지금 유럽, 독일, 이탈리아 이런 곳들도 대부분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사점을 찾는 건 우리로 치면 지자체에서 정책과 조례 등을 통해서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요는 아마 플랫폼 노동을 우리가 제도화하는 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쉽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논쟁이 지금 거의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9개 직종이 겨우 산재 적용이고 임의가입 조항이 있고 자부담이 또 100%인 이 논의라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다수의 의제는 저는 물론 특고 20년보다는 짧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시민들과의 토론, 조례를 통한 선진적 정책에 했더니 지방정부에서 했더니 큰 문제 없어. 기초노 광역에서 했더니 애초에 우려됐던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분밖에 없고 가능해라고 한다면 저는 입법과 중앙정부가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이 지자체에서 많이 오고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A 광역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1박 2일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생활임금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은 기간제 계약직이거나 특수고용 프리랜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프리랜서들에게 휴가비를 줘? 그런데 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라 올해 20개 연차가 있거든요. 유급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지금 우리 사각지대에 있더라. 또 A 지자체는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조례를 정책을 통해서. 병가, 외국은 다 복지제도에서 질병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질병수당이라고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는 되게 힘든 과정에서 지자체의 그렇게 의지와 시민적 동의
조례를 통해서 정책을 해서 그게 A 지자체가 아니라 B 지자체로 확산되고 C로 확산된다면 저는 중앙정부가 조금 아까 사무관님 얘기할처럼 논의가 필요한 것들의 촉진,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플랫폼 노동도 저는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꽤 빠르게 토론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일은 지금 이 논쟁만 좀 5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녹서를 만들고 백서를 만들고 또 흑서를 만든다고 책만 만들고 토론만 5년 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어디 갔더니 1년 만에 뭘 한다고 하는 나라여서 저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해관계자인 플랫폼 업체, 기업, 시민 그리고 다양한 분들 토론을 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노동자 쉼터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논의되는데 7년 만에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남에서 잘하는 그 작업복 세탁소 이렇게 선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에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줬듯이 저는 분명히 플랫폼 노동자들 현장 토론을 많이 하면 입법화하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은 충분히 우리 사회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토론을 경남에서도 좀 해주시고 여기 있는 분들 초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는 문체부의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는 잘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초기에 예술인 복지 고용보험 TF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 매매할 때는 우리 계약서 다 써요. 집, 전세, 전월세 매매할 때 다 쓰거든요. 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증까지 들면서 돈 들여서 하거든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로계약 체결률이 절반밖에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노동을 보는 인식은 대단히 감수성이 적다. 그런데 하물며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프리랜서 노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고소득은 1%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조건들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는 말씀이지만서 논의의 촉발은 사실은 진정성 있는 정책적 접근에서 저는 출발할 수 있다 보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면 저는 중앙정부에게 좀 더 안정감 있는 정책의 사례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유급휴가와 병가제도 시행하고 있는 A 광역단체와 자치단체와 A 지방자치단체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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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네네.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건 빨리 따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경남도 네. 고용노동부나 중앙부처들에게도 계속 요구하셔야겠지만 자발적으로 혹은 좀 창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지목하면은 네, 잘 안 하시네요. 네, 대전에서 오셨어요. 대전 노동권익센터의 홍춘기 센터장님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네네. 하실 말씀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진 부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새로운 시각이나 상상력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그래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서 조금 이야기를 좀 고민하셨던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시나 부지회장님. 네. 제가 참 말이 많죠. 김정진 소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문체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전체 예술 분야로 보면 서면 계약이 되게 적습니다. 적은데 일단 이거 먼저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근데 이 계약이라는 측면으로만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사적 영역에서 자율발적인 그냥 서로 자유롭게 뭐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갑과 을에 또는 사실 우리 웹툰 계약서들은 거의 다 작가가 갑으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만 의무가 있어요. 그들은 아무 때나 잘라도 되고 연재 중단을 아무 때나 시켜도 되고 뭐 휴재 뭐 시키는 권한 같은 것도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할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플랫폼이 망하거나 이럴 때는 그들은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약서에 왜 사인해? 못하면 데뷔를 못해요. 모두가 그런 계약서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라는 계약만 하면 이게 해결된다라든가 계약의 내용을 세부하게 명시하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자꾸 사적 영역으로 이 둘의 자유롭게 그렇게 한 거잖아. 둘이 서로 좋아서 사귀는 건데 라고 하지만 우리 여성 문제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권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공적 사업 많거든요. 집행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페널티를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근데 교육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강권한 어떤 다른 방법들, 그 인센티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따르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는 따르지 않는 업체들은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 이런 적극적인 방안이 되게 가끔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들도 저는 그래요. 당사자들이 참 노조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당사자분들도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또 저희 노조 간부들은 열심히 또 얘기 좀 하시라고 또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소통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업계 쪽 분들을 이런 데 나오면서 자꾸 만나게 되거든요. 문체부 분들도 그렇고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끝나고 사실은 커피 한잔 할 때도 많은데 그럼 별로 저랑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러다가 한국 콘텐츠 사업 다 망합니다. 웹산업이랑 저 많이 친해요. 사실 산업협회 이런 분들하고 많이 친해요. 그럼 에이전시들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저도 정부 지원금 오면은 좀 지원금 에이전시 맘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작가 지원 차라리 다른 사업도 늘리고 막 세심하게 이렇게 일일이 감시하거든요. 뭐 컴퓨터는 사면 안 돼. 작가 인건비로는 80%만 나가야 돼. 너네가 얼마를 더 갖고 와야 돼. 이러지 말고 여기도 살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통해요. 대화 나눌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왜 KT 앞에서 100일째 시위를 하고 있냐면 그 내려오라는데 그거 한 번을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랑 대화 한 번 하자는데 대화의 주체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지금 지역 얘기도 이제 경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대화를 하고 소통의 자리를 만들다 보면 이게 되게 피곤해요. 나오면은 막 서로 처음에는 막 문체부 너네 이럴 거야? 이런 소리만 하게 되고 업체 니네 왜 이따위로 해? 이런 소리만 하고 서로 안 좋죠. 뭐 좋은 감정이 없잖아요. 사실 서로. 근데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점이 찾아지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 1인 시위 앞에 가서 저희가 뭐 규탄하고 있는 KT지만 대화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거기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만 만들어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당장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자주 소통하는 것에 의의를 좀 두시자. 그리고 그래서 열린 소통 포럼 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열린 소통 포럼 사랑합니다. 우리를 네네. 우리 정민아 팀장님과 박정훈 위원장님도 뭔가 새로운 상상, 뭐 아까 우리 정민아 팀장님의 마지막 발표는 누구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업계에서 또 바라보시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나 상상 같은 것, 이 문제나 이렇게 드러난 이슈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평소에 고민을 좀 더 아까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셔서 내용이 생생해서 좋았거든요. 네, 또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기네요. 그 정신줄이 지금 혼미한 것 같은데 아니 업계분들이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생방이라서 뭐 저의 오프 더 레코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도 정신줄이 지금 혼미해서 제 원래 개인적 관심은 제가 이 업계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노동정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그러니까 실업부조가 우리나라는 현저히 그러니까 없는 제도죠. 사실은 없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없고 계속 정규직 어떤 프레임에 경도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아무튼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시점이었고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지지층도 한 번도 형성이 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조에서는 고용보험보다는 정규직이나 아니면 근속, 그러니까 해고의 유연성을 방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업계에 온 이유도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면 또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어떤 새로운 형태가 등장한다면 우리나라 사회보험이나 복지제도나 어떤 고용관계의 개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사례를 보여준 게 덴마크 사례가 가장 유명하죠. 유연 안정성이라는. 근데 해고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단 특히 젊은 세대, 그다음에 조금 더 유연한 일자리에 노출되거나 노출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방식의 4대 보험의 개편이 필요한 거고, 기업 하나에 나의 평생의 잡이 달려있고 그 잡이 끊기는 순간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이 사회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주요한 변수는 그냥 학문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케이스 분석을 해보면 기업의 이해관계가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 면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거기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아니면 준 고용된 상태, 노동부 사무관님께서 사용자가 누구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틈이 결국은 저는 새로운 뭐 상상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OECD 국가가 많이 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보장, 그다음에 실업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스타트업들이 분명히 어떤 변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노동계에서는 가령 우버 논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버는 사실상 끝났어요. 우버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버가 끝났다기보다는 P2P, 그러니까 카풀은 끝났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동, 그러니까 서로들 약자라고 하는 이 문화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과연 서로가 약자인가? 기업도 약자라고 하고 노동계도 약자라고 하고, 그러나 그 또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협회든 노조든 그 대변은 충실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문제의식이 좀 많이 생겼고,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변수예요. 우버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우버 같은 모델은 불가능하게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패배감에 서로 간에 젖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에 중첩을 찾는데 생각보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또 기업도 노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해 주시는데 앞으로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원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발언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의 담론으로 한 발짝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플랫폼 업체들의 핵심적 기술은 데이터 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주기적으로 먹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 어떤 것들을 주로 소비하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가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라는 곳으로 다 집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국가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이 소유하고 있던 이 데이터들이 지금은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온다면 사실은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낸 사기업과 공공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이 사적으로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과거에는 거대 대기업의 그런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면은 데이터 기술을 직접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딜레마라고 생각하고, 가령 중국처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부가 이용하는 방식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에 더 한쪽 방향으로 사기업이 그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공공성, 플랫폼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공공성 속에서 정책과 노동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